예,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혹독한 복수를 예고했고 미국은 보복 시 52곳을 공격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2015년 체결된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중동 지역학 박사 김수환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인데 미군의 공습으로 일단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발단이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 앙수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됐는지 기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란과 미국의 이 앙숙 관계는 사실 40여 년 이상의 그 역사가 있는데요.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발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란은 친미 국가였는데요. 1979년에 이슬람 국가가 신정 국가가 수립되면서 반미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왔는데요. 2015년에 이제 핵 합의가 도출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좀 관계가 개선되는 듯 하다가 그렇죠.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이제 이런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왔습니다. 악화일로를 겪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 27일에 그 로켓포로 미국인 이라크 주재의 미국인이 한 명이 사망하면서 그 배후를 이라크 주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로 또 미국이 지명하면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그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분노한 그 친이란 시위대들이 이라크 시위대들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또 공격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또 충격을 받은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려서 그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인 그 술레이마니 사령관을 표적 공격해서 암살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이제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처럼 이제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 피살된 솔레이마니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 2인자라고도 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물이라고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란 그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적인 추앙을 받고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이에요. 이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20대 나이로 그 사령관으로 임명돼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그 전쟁 영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국민에게 있어서는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이를 미국이 암살을 했다? 이것은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자체적으로 나흘간 장례식 기간을 선포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추모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이슬람 장례 그 문화를 보면 관습을 보면 사망에서 매장까지 하루 만에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흘간 장례 의식을 치른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이란에 있어서 술레마니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란 교육부가 술레만 사령관의 일생을 교과서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지금 뭐 이란 쪽에서는 뭐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모도 하면서 어떤 보복의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저희들 계속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이야기하고 쿠두스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떤 군 조직이고 또 쿠두스군은 또 그중에서 어떤 군인지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발한 이후에 탄생한 병력이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런 강력한 그 군인데요. 이란 헌법이 이 혁명수비대의 역할을 쿠데타와 외국 간섭을 방어해서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에는 정규군이 있고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 정규군을 제어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군사조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정부의 정부다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군사조직도 군사조직이지만
경제력도 또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수비대가 직접 소유하거나 즉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국영 및 민간 회사가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드스군은 이런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그 정예 부대인데요. 사망한 솔레만 사령관이 바로 이 쿠드스군을 지휘했던 그 사령관인데 이 쿠드스군의 역할은 그 시리아, 그러니까 이란 주의 친이란 시아파 국가들, 즉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라크 등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나 무기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해외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군부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미국 대통령 피살하라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참모진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옵션들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공격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면서 내세운 정당성이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워싱턴 공격을 준비했다. 또 중동의 이제 외교관이나 중동 주둔 미군을 공격을 준비했다. 또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테러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제거를 했다. 그래서 미국인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다라고 정당성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어요. 즉 정당방위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미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이런 과정 속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임박한 위험을 억제한 어떤 그 공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그 비난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어떻게든 그러나 이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군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전에 IS나 어떤 그런 테러 조직의 어떤 수장을 제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군을 통솔하고 있는 인물, 공개적이고 그런 인물을 드론을 이용해서 피살을 했다.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개적으로 솔레이만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그 사령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이런 사령관을 그 암살했다라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사실은 작년 6월과 9월에 미국 그 무인기 폭격 사건도 있었고 사우디의 정유시설 그 이란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공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을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또 그 외교 정책이 그거잖아요. 자국인 보호. 근데 미국인이 아무래도 사망했고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다. 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이때쯤에 이란에 강경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것은 그 벵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2년도에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미국 대사와 직원 등 총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이런 사건가 바그다드 주재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우려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습 시에 8인회라고 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상의 절차를 미국 내에선 거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의장에게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부에서 어떤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지 궁금해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전쟁 그 반대 가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곳곳 내에서도 그 이란에 대한 전쟁을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나 뭐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70여 곳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미국 중동에서 그만 나와라, 공격 중단해라. 그 이라크 우리가 당신 편이다. 이런 식의 지금 피켓 구호를 연호하면서 그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번에 이제 그 솔리만 사령관 암살을 그 직전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통보를 했다. 이건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이번 공격에 대한 비난이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 사태의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핵파기, 2018년 핵파기, 이란과 핵합의 파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바로 이란 정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사실상 핵합의를 모두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 합의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알았고 그걸 동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합의를 했는데 그걸 다시 원위치 지켰다. 미국은 계속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란의 핵 개발 다시 하겠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부터 우리도 더 이상 핵 제재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란과 미국이 관계가 악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술레만 사령관을 암살했다? 이것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란 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란과 그 미국의 갈등, 이라크 내에서 벌어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은 이란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를 지켜볼 그 상황인데요. 이란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란이나 그 전면전이라는 어떤 커다란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를 것 같은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내의 그 시아파 민병대나 아니면 시리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바논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면서 대리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미국의 주요 산업 인프라 이런 인프라 등을 공격하면서 미국의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은 이란의 그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 그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봉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란이 아무래도 그 미국의 이런 공격에 어떤 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면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아무래도 전면전은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도 아무래도 상당히 조심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이란도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아무래도 한 발 물러나서 대리 공격, 그러니까 중동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공격으로 맞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헤즈볼라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라크 그 술레마니 사망도 이라크에서 일어났고요. 네.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갈등, 그 다툼과 싸움이 이라크 내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자국이 어떤 그런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싸움의 장이 되는 그러니까 화약고로 전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진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10월부터 그 지금 이라크 정부가 친이란 성향의 정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부정 비판가 심하다 보니까 예, 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끊임없이.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정부 시위에서 반미 성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내에서는 친이란 성향의 정부군도 싫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현재는 미국도 싫다. 이런 양대 세력이 갈등을 겪지만 그 와중에도 이라크 시민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이라크 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전쟁은 다시 원하지 않고 특히나 이란과 미국의 대리 전쟁을 우리 이라크 내에서 치르는 것은 더 원하지 않는다. 즉 이라크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 전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평화를 원하는 이라크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재보복 이런 부분이 네. 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전면전이 분명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이란의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미국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발언을 했죠. 그들이 공격했고 우리가 반격을 했다. 그들이 다시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지금 암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일 내로 3,500만의 그 병력을 3,500명? 네, 예. 500명의 그 병력을 중동에 이제 직결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이제 대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사이버 공격이나 가능한 모든 이란의 공격에 대비를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다 전면전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가기는 너무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현재 유럽이나 그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 내에서도 굉장히 전화로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한 중동의 중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중동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카타르가 최근에 또 이란을 방문해서 테헤란에 방문해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나 UAE나 이런 아랍 국가들과는 단교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란과 우호 관계 때문에,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가 이란과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타르 같은 아랍 국가가 이런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도 해보고요. 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빠른 그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것이 전면전으로 가기 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재 노력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트윗을 통해서 재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 재반격을 하겠다 했는데 쉬운 두 곳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대상이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유적지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건 아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예전에 IS가 피해를 줬던 그런 우리 유적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유적이 폼페이오 장관 말대로 그 문화유적이 그 파괴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2곳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란이 인질로 잡고 있던 미국인의 수다라고 지금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문화유적지가 포함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52곳을 타격 목표 지점으로 잡고 있다는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국제사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또 이란이 핵합의 탈퇴를 사실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란에는 적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란에 많은 그 원유 또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서 아직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은 결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그 기여를 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외교부가 이러한 그 급박히 돌아가는 그 중동의 위기 속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금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과도 사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그 핵 합의가 있었고 파기됐고 지금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인데 물론 지금 뭐 교착 상태지만 그리고 제재 국면도 같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피습을 북한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약간의 러시아와 중국 외교 장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만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과 그 이란의 핵 협상 파기는 그 북한 김정은에게 분명히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고요. 북한 김정은 입장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명분을 또 제시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북한의 그 외교 정책을 보면 이란은 고립시키고 북한은 매료시키겠다라고 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압박, 즉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과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믿는데 이런 확신조차 이것은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일조한 그 제재와 어떤 제재 완화나 억제를 결부시키면서 부분적이나 과도기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어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간과한 것이 배척한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책의 난관에 부딪힌 그런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이란과 미국의 갈등 상황은 분명히 북한의 김정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많은 또 인명살상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수환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